이 거지 같은 놈이.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 아버님, 네가 지금 나한테 아버님이라고 했어? 저 시계 설마 도대체 이 시장 배달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거지 같은 놈이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 대한민국 5대 건설그룹, 서한그룹 회장실이었습니다. 가죽 의자에서 벌떡 일어선 68살 서정환 회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로 던져진 서류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이 흘러나왔는데 거기에는 남대문 시장 골목에서 철물점 리어카를 끌고 있는 한 젊은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건 사진 속 그 남자였어요. 낡은 점퍼에 운동화, 손마디마다 철물 기름때가 밴 29살 청년. 시장 배달부 한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테이블 위에 흩어진 자기 사진을 훑쳤습니다. 그리고 시뻘건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재벌 회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저기요, 아버님. 그 한마디에 회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비서들의 숨소리마저 멈췄어요. 아버님이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아버님이라고 했어? 서정환 회장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명품 구두 끝이 도윤의 낡은 운동화 코앞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어요. 내 딸이 누군지 알아? 서한그룹 외동딸이야. 이 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집안의 딸이라고. 그런 내 딸한테 시장에서 리역 하나 끄는 놈이 감히. 회장의 손가락이 도윤의 가슴팍을 거칠게 찔렀습니다. 도윤의 몸이 뒤로 한 발 밀렸어요. 하지만 도윤의 시선은 바닥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떨리는 주먹을 꽉 쥔 채 재벌 회장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은 씨를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서정환 회장의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뺨을 때리려는 손이 도윤의 얼굴 바로 앞에서 멈춘 건 회장실 문 안쪽에서 터져나온 비명 때문이었어요. 아빠, 서하은이었습니다. 27살 서한그룹 회장의 외동딸. 하은이 아버지의 팔을 두 손으로 붙잡고 매달렸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은 딸의 눈물을 보고도 팔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을 향해 이를 악물었어요. 이 녀석이 내 남자친구라고? 하은아, 내가 미쳤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서정환 회장의 목소리가 회장실 유리창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도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의 손바닥이 아직 허공에 멈춰 있는 그 거리 안으로 도윤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낮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때리셔도 됩니다. 근데 하은 씨 앞에서는 때리지 마십시오. 하은 씨가 상처받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허공에 멈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순간 회장실 한쪽 구석에 서 있던 양복 차림의 남자가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서한그룹 전무 최승재였어요. 승재의 눈빛이 도윤을 훑으며 차갑게 빛났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뱀처럼. 이 시장 배달부와 재벌 회장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청년의 낡은 손목에 감겨 있는 빛바랜 시계 하나가 어떻게 대한민국 5대 재벌 회장의 무릎을 꿇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이 시장 배달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대박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30분 서울 남대문 시장은 아직 대부분의 가게가 셔터를 내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안쪽 골목 한 귀퉁이에서는 벌써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한도윤 29살. 남대문 시장 김 사장 내 철물점에서 배달일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리어카에 철물을 싣고 시장 곳곳의 가게로 물건을 나르는 게 도윤의 하루였어요. 이른 새벽이라 손가락 끝이 갈라질 만큼 바람이 매서웠지만 도윤은 장갑 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장갑을 끼면 철물 포장끈을 묶는 손놀림이 느려지면 배달이 밀리고 배달이 밀리면 하루 품삯에서 깎이는 게 있었거든요. 도윤의 손은 29살 청년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손마디마다 철물 기름때가 깊이 배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검은 얼룩이 박혀 있었어요. 겨울이면 갈라진 손등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지만 도윤은 핸드크림 대신 반창고를 돌돌 감고 다시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새벽 배달을 끝낼 무렵 시장 골목 끝자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윤아, 이리 와. 국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 어머니 한순덕, 62살. 남대문 시장 서쪽 골목 좌판에서 김치를 파시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간 뒤 20해 가까이 이 자리를 지키며 두 남매를 키워오신 분이었어요. 어머니의 좌판은 시장에서 가장 작은 자리였습니다. 빨간 고무대야에 김치를 담아 늘어놓고 그 옆에 작은 냄비 하나를 올려놓은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좌판 앞을 지나는 시장 상인들은 하나같이 순덕 어머니, 김치가 이 시장에서 제일이야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좌판 앞 낮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어머니가 건네는 된장국 한 그릇을 받았어요. 국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이 새벽찬 공기 속에서 도윤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손 좀 봐. 또 갈라졌잖아. 어머니가 도윤의 손을 잡고 혀를 찼어요. 도윤은 괜찮다며 손을 빼려 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앞치마 주머니에서 반창고를 꺼내 도윤의 손등에 붙이고 계셨습니다. 엄마, 나 29이야. 반창고 정도는 혼자 붙여. 39이 돼도 내 아들인데 뭘. 어머니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20해 동안 소금물과 고춧가루에 절여진 손이었어요. 하지만 그 거친 손끝이 아들의 상처 위를 다독이는 감촉은 세상 어떤 명약보다 따뜻했습니다. 도윤이 국을 마시려는데 왼쪽 손목에 감긴 낡은 시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죽줄이 달아 안감이 드러난 시계. 유리 표면에 가느다란 금이 가 있었지만 초침은 아직 또각또각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한재호의 유품이었어요. 아버지는 이 남대문 시장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시장에서 누군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시던 분이었어요. 외상값을 못 갚는 사람에게 됐어. 다음에 줘라고 말하시던 분, 비 오는 날 좌판 김치가 젖을까봐 자기 우산을 씌워주시던 분. 11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유품 중에 오직 이 시계 하나만 달라고 했어요. 시계 뒷면에는 아버지가 직접 새겨 넣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아들아, 사람이 재산이다. 도윤은 그 시계를 18해째 하루도 빼지 않고 차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감긴 시계의 무게가 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 같은 착각을 주었거든요. 된장국을 다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가방 안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여동생 한도희의 문자였습니다. 오빠, 이번 달 등록금 고지서 나왔는데 미안, 장학금이 안 됐어. 괜찮아. 내가 알바 더 뛰면 돼. 오빠 걱정 마. 도윤의 숟가락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동생은 늘 그랬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괜찮다는 말로 끝을 맺는 아이였죠. 그 괜찮다는 말 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삼키고 있는지 오빠인 도윤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도윤은 문자를 읽고 한참을 시계를 내려다보았어요. 초침이 똑똑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괜찮다, 힘내라 말하는 것처럼.
도윤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이번 달 남은 배달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야간 배달까지 합치면 등록금의 턱걸이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잠을 좀 줄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머니에게 밝게 웃었어요. 엄마, 나 오늘 야간 배달도 잡았어. 저녁에 늦을 수 있으니까 먼저 주무셔. 또 야간이야? 몸이 나만하질 않을 텐데 괜찮아. 돈 버는 건데 뭘. 도윤은 어머니의 잔소리를 등 뒤로 흘리며 리어카를 끌고 시장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새벽빛이 시장 지붕 사이로 한 줄기 내려앉고 있었어요. 도윤의 낡은 운동화가 젖은 골목 바닥을 밟을 때마다 작은 물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도윤은 몰랐어요. 이 평범한 새벽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하루의 시작이라는 걸. 그날 밤이었습니다. 야간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도윤은 시장 뒷골목 지름길로 접어들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 낮에는 사람들로 붐비던 골목이 이 시간만 되면 가로등, 불빛마저 힘없이 깜빡이는 스산한 거리로 바뀌곤 했죠. 도윤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온종일 리어카를 끌고 다닌 팔뚝이 뻐근했고 어깨는 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무거웠어요. 오늘 하루 번 품삯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동생 등록금까지 아슬아슬하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골목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길고양이 소리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그건 분명 사람의 신음이었습니다. 가늘고 힘없는, 도움을 청하는 것 같기도 하고 포기한 것 같기도 한 소리. 도윤의 발이 멈췄어요. 골목 안쪽으로 몇 걸음 들어서자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노인이었어요. 예수는 넘어 보이는 남자가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겨울 코트 안쪽이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한쪽 손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였습니다. 도윤은 주저없이 노인에게 달려갔어요. 어르신, 어르신 괜찮으세요? 도윤이 무릎을 꿇고 노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노인의 몸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너무나 미약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노인이 간신히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도윤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가슴이 여기가. 노인이 가슴을 짚으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숨이 거칠었습니다.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고통을 참고 있는 것이 한눈에 보였어요.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넘어진 게 아니었어요. 가슴을 움켜쥐고 식은땀을 흘리는 건 도윤의 머릿속에 아버지가 쓰러지셨던 그 새벽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아버지도 똑같았어요. 새벽에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고 골목 바닥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때 도윤은 11살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르신, 제가 업을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도윤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노인의 팔을 자기 어깨 위로 올리고 등에 업었습니다. 뼈가 만져질 정도로 마른 노인이었지만 온종일 배달로 지친 도윤의 다리에는 그 무게마저 벅찼어요. 골목을 빠져나가며 도윤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오늘 번 품삯 주머니 안에 있던 그 돈이 손끝에 닿았어요. 택시를 잡아야 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 골목에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늦을 수 있었어요. 큰 길로 나선 도윤이 한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습니다. 아저씨, 가장 가까운 응급실이요. 빨리요. 택시 뒷좌석에 노인을 눕히고 도윤은 노인의 머리를 자기 무릎 위에 올렸어요. 택시가 달리는 동안 도윤은 노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어르신, 눈 뜨고 계세요. 금방 도착해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노인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노인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도윤은 노인을 업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간호사가 달려와 들것을 가져왔고 노인은 바로 처치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응급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고 땀에 젖은 등이 차가운 의자 등받이에 닿자 소름이 쭈뼛 돋았습니다. 접수대에서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져 계셔서 신원 확인이 필요한데 소지품에서 연락처를 찾아볼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치료비가 생각났어요. 응급실비, 택시비. 주머니에 남은 건 오늘 번 품삯뿐이었습니다. 동생 등록금으로 아껴둔 그 돈. 도윤은 잠깐 망설였어요. 딱 1초. 그리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접수대에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일단 치료비 먼저 넣어주세요. 간호사가 도윤의 얼굴과 구겨진 지폐를 번갈아 보았어요. 기름때 묻은 손에서 건네지는 돈이었습니다. 도윤은 복도 의자에 앉아 시계를 내려다보았어요. 초침이 또각또각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 잘한 거 맞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복도에서 시계 소리만이 도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처치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환자분 의식 돌아오셨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어요. 빨리 오셔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후,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노인이 깨어난 뒤 도윤이 병실에 들어갔을 때 노인은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킨 채 도윤을 바라보았어요. 아까 골목에서 보았던 그 초점 없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맑고 깊은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이었어요. 자네가 나를 업고 온 건가? 도윤은 쑥스럽게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어요. 네, 어르신. 골목에 쓰러져 계셔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노인은 한참 동안 도윤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물었어요. 자네 이름이 뭔가?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노인은 그 이름을 입속으로 한번 되뇌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도윤은 노인의 보호자가 올 때까지 병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도윤은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조용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어두운 병원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으며 도윤은 텅 빈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오늘 품삯이 통째로 나간 거였습니다. 동생 등록금을 맞추려면 내일부터 새벽 배달을 한 타임 더 뛰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주머니는 텅 비었는데 마음 한쪽은 오히려 단단해진 기분이었어요. 손목의 시계가 또각, 또각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윤에게는 일주일 중 유일하게 오후 반나절이 자유로운 날이었어요. 도윤은 약속 장소인 서울역 앞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서 한 여자가 손을 흔들었어요. 서하은, 27살. 도윤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1년 반 전 남대문 시장에서였어요. 하은이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리어카에 쌓인 철물 박스가 무너지면서 하은 쪽으로 쏟아질 뻔했습니다. 도윤이 몸을 날려 하은을 감싸 안은 게 첫 만남이었어요. 그 뒤로 하은은 시장에 자주 나타났고 도윤은 배달 쉬는 시간마다 하은과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하은은 도윤에게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회사에 다닌다고만 했죠. 도윤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지 하고 기다렸어요. 카페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하은이 도윤의 손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손이 왜 이래? 또 반창고투성이잖아. 아, 이거 겨울이라 원래 좀 트는 거야. 도윤이 아무렇지 않게 손을 테이블 밑으로 내렸지만 하은이 그 손을 잡아 다시 올렸습니다. 하은의 부드러운 손가락이 도윤의 갈라진 손등 위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바보. 하은의 그 한마디에 담긴 안쓰러움을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은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나 할 말이 있어. 하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커피잔을 감싼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사이를 알게 됐어. 하은 씨 아버지? 응. 하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겨우 입을 열었어요. 도윤 씨, 나 서하은이야. 서한그룹 서정환 회장의 딸. 카페 안에 흐르던 잔잔한 음악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손이 커피잔 위에서 멈췄어요. 서한그룹? 서한그룹. 이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건설, 호텔, 유통까지 손대지 않은 곳이 없는 대한민국 5대 재벌. 도윤의 머릿속에서 하은과 보냈던 시간들이 빠르게 되감겼어요. 시장 골목을 함께 걸으며 붕어빵을 나눠 먹던 모습,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을 호호 불며 마시던 모습, 도윤의 갈라진 손을 잡고 바보라고 말하던 모습. 그 모든 순간 속에 하은이 재벌 회장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도윤 씨가 달라질까봐. 나를 다르게 볼까봐. 하은의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나는 아빠 딸이기 전에 그냥 서하은이고 싶었어. 도윤 씨 앞에서만큼은. 도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은의 손을 잡았어요. 하은 씨가 누구 딸이든 나한테는 그냥 하은 씨야. 시장 골목에서 철물박스 맞을 뻔했던 그 하은 씨.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하은이 도윤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말했어요. 근데 도윤 씨, 아빠가 우리 만나는 거 알고 엄청 화가 나셨어. 도윤 씨를 만나겠다고 하셨어.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만나겠다고? 응. 이번 주 안에 회사로 오라고. 카페 창밖으로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도윤은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초침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도윤은 시계 유리면에 비친 자기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갈게. 도윤 씨, 하은 씨 아버지가 만나자는데 안 갈 수는 없지. 괜찮아.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테이블 밑에서 꽉 쥔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한그룹 본사 건물 앞에서 도윤은 고개를 한껏 젖혀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리로 뒤덮인 40층짜리 건물이 겨울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건물 꼭대기에 서한이라는 두 글자가 햇빛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옷매무새를 매만졌어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왔지만 그래봐야 낡은 점퍼에 운동화였습니다. 건물 정문을 지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캐시미어 코트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 사이를 걸어가는 도윤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건너온 사람 같았습니다. 38층 회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도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 창이었습니다.
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남대문 시장 쪽도 보였습니다. 도윤이 매일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그 골목이 여기서는 성냥갑처럼 작았어요. 회장 서정아는 가죽 의자에 앉아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남색 양복, 은퇴 안경, 그리고 차가운 눈빛. 도윤이 방에 들어서자 정환의 시선이 도윤을 위해서 아래로 천천히 훑혔어요. 낡은 점퍼, 운동화, 기름때 묻은 손. 정환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앉아. 정환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습니다. 도윤은 테이블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의자가 너무 푹신해서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정환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밀어놓았어요. 안에서 사진과 문서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이 시장에서 리어카를 끄는 사진, 어머니의 좌판 사진, 도윤의 은행 잔고 내역서까지. 한도윤, 29살, 남대문 시장 철물점 배달부, 월 수입 140만 원 내외, 대학 중퇴, 아버지 사망 후 모친과 여동생 부양. 정환이 서류를 읽듯 도윤의 인생을 나열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도윤의 가슴에 못을 박듯 꽂혀 들어왔어요. 이게 내 전부야. 이게 내 딸한테 줄 수 있는 거냐? 도윤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하은 씨를 사랑합니다. 정환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사랑? 사랑으로 밥이 나오냐? 사랑으로 집이 생기냐? 내 딸이 시장 골목에서 김치나 파는 살림을 살 거라고? 정환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도윤을 내려다보는 눈에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내 딸이 누군지 알고 접근한 거지? 서한그룹 딸한테 붙으면 인생이 달라지니까? 그 말에 도윤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상처였습니다. 자기 진심이 돈으로 환산되는 그 모멸감에 도윤의 눈 안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하은 씨가 누구 딸인지 몰랐습니다. 며칠 전에야 알았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전 하은 씨한테 돈 한 푼 받은 적 없습니다. 하은 씨도 전한테 돈 쓴 적 없어요. 시장 골목에서 붕어빵 나눠 먹고 포장마차에서 어묵 먹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환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 순진한 척이 언제까지 가나 보자. 정환이 도윤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봉투 안에 수표가 보였습니다. 5천만 원이야. 이거 받고 내 딸 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수표가 테이블 위에서 가볍게 미끄러져 도윤의 손 앞에 닿았습니다. 도윤은 그 수표를 내려다보았어요. 5천만 원. 도윤이 리어카를 끌어서 3년은 모아야 만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동생 등록금 걱정도 없어지고 어머니 좌판도 가게로 옮길 수 있고 밀린 공과금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도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은 수표가 아니라 자기 손목의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아들아, 사람이 재산이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표에는 손끝 하나 되지 않았어요. 이건 못 받겠습니다. 정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못 받아? 적어서? 아닙니다. 하은 씨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그 한마디에 회장실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정환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불끈 솟았어요. 내가 지금 나한테.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하은이었어요. 도윤이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는 걸 알고 뒤쫓아온 거였습니다. 아빠. 하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테이블 위에 수표와 아버지의 붉어진 얼굴을 번갈아 보는 하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정환이 딸을 돌아보았어요. 하은아,
눈 똑바로 떠라. 이 사람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겠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정신 차려. 하은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하은은 아버지 옆이 아니라 도윤의 옆에 가서 섰어요. 아빠, 이 사람이 내 미래야. 정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미쳤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을 끝으로 정한이 회장실 문을 가리켰어요. 둘 다 나가. 도윤과 하은은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긴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앞에 설 때까지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도윤은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까 회장의 말이 귓전을 맴돌았어요. 이게 내 전부야. 그 말이 틀리지 않아서 도윤은 더 아팠습니다. 도윤이 회장실을 나온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도윤과 일하던 김 사장이 어색한 얼굴로 도윤을 불렀어요. 도윤아, 미안한데 당분간 배달을 줄여야 할 것 같아. 갑작스러운 말에 도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제가 뭘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위에서 좀 압박이 와서. 김 사장은 말끝을 흐렸어요. 도윤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김 사장의 얼굴에 미안함과 난처함이 동시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 어머니의 좌판 앞에 구청 직원이 나타났어요. 순덕 씨, 이쪽 좌판 자리가 불법 점용이라는 민원이 들어와서요. 정리하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20해 가까이 이 자리를 지켜왔는데 갑자기 불법 점용이라니. 한 번도 문제가 된 적 없던 자리였습니다. 뭐라고요? 나 여기서 20년 넘게 장사했는데 민원이 접수된 거라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도윤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시장 골목을 걸으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양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의 얼굴에 얇은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한도윤 씨 맞죠? 처음 뵙겠습니다. 서한그룹 전무 최승재입니다. 승재는 도윤 앞에서 명함을 건넸어요. 하지만 도윤은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시는 건지요? 회장님이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따님 때문에. 제가 오지랖이 좀 넓어서 한도윤 씨가 어떤 분인지 좀 알아봤습니다. 승재의 미소는 정중했지만 그 밑에 깔린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치 상대를 평가하듯 도윤을 위아래로 훑는 시선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회장님께서 한 씨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세요. 건강에도 안 좋고 따님도 집에서 매일 우시고요. 한 씨가 물러나 주시면 모두가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승재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 씨 어머니 좌판 문제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한마디만 하면 민원이고 뭐고 다 없었던 일이 됩니다. 대신 조건이 있죠. 뭔데요? 서하은 씨 앞에서 사라지세요. 깨끗하게. 도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승재는 그 반응을 보고도 여유로운 미소를 거두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좌판도 지키고 본인도 편해지고 나쁜 거래는 아니잖아요. 승재는 명함을 도윤의 발치에 놓고 돌아섰어요. 몇 걸음 걸어가다 멈춰서 뒤를 돌아보며 덧붙였습니다. 참, 한 가지만 더. 인터넷에 한도윤 씨 관련해서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재벌 재산 노리고 접근한 시장 배달부라는 글이 요즘 여기저기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올린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게 퍼지면 어머니 장사에도 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승재의 뒷모습이 골목 끝에서 사라진 뒤에도 도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명암을 굴려 도윤의 발끝에 닿았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도윤은 명암을 줍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 속에서 손끝에 닿은 건 아버지의 시계였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그날 밤 도윤은 자기 방 좁은 책상 앞에 앉아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승재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서한그룹 딸에게 접근한 시장 배달부라는 글이 여러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금수저 물고 편하게 살려는 거겠지. 이런 놈들이 재벌 집안을 노리는 거야라는 악플이 줄줄이 달려 있었어요. 도윤은 화면을 끄고 한참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좌판이 흔들리고 자기 이름에 진흙이 묻고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에게 거지라 불리고 도윤이 견뎌야 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어요. 도윤은 시계를 풀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시계 유리면을 비추었어요. 금간 유리 위로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져 비쳤습니다. 아버지, 나 어떡하면 좋아? 시계는 대답 대신 초침을 돌렸습니다. 똑똑똑.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어머니의 좌판은 결국 철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0해 동안 지켜온 그 자리에서 빨간 고무대야와 김치통을 드러내야 하는 날, 어머니는 빈 좌판 자리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여기가 내 아버지랑 처음 장사를 시작한 자리인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도윤은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만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도윤 씨, 아빠가 최후 통첩을 했어. 하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끊지 않으면 상속권을 박탈하겠대. 집에서도 쫓아내겠다고. 도윤은 한참 동안 수화기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은 씨, 응. 나 때문에 하은 씨가 다 잃는 거잖아. 도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이 한마디를 내뱉는데 온 힘이 필요했습니다. 상속권이고 뭐고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상관 있어. 도윤이 하은의 말을 끊었어요. 하은 씨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나 때문에 하은 씨 인생이 망가지는 건 못 봐. 아버지 잃고 집 잃고 다 잃는 거잖아. 전화기 너머에서 하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울고 있다는 게 소리만으로도 느껴졌습니다. 도윤 씨, 설마 지금 헤어지자는 거야?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하면 목소리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나 잠깐 생각 좀 할게. 그 한마디를 남기고 도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하은에게서 전화가 6번, 문자가 12통 왔지만 도윤은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겨울비가 아스팔트를 두들기며 쏟아지는 그 밤에 도윤은 시장 골목을 혼자 걸었어요. 어머니의 빈 좌판 자리 앞을 지나갔습니다. 빗물이 빈자리를 적시고 있었어요. 20해 동안 빨간 고무대야가 놓여있던 그 자리에 지금은 빗물 웅덩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에 적힌 하은의 번호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지우자. 여기서 끊으면 하은 씨는 아버지 곁으로 돌아갈 수 있어. 상속권도 되찾고 집에서 쫓겨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나 때문에 울지 않아도 돼. 도윤의 손이 수첩 위에서 멈췄어요. 빗물이 수첩 위로 떨어져 하은의 번호 위에 번진 잉크가 흐릿해졌습니다. 도윤은 수첩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재산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무너지면 그래도 붙잡아야 하는 건가요? 시계의 초침이 빗소리 사이로 또각또각 울렸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하은의 연락을 끊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배달을 마치고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는데 골목 입구에 누가 서 있었어요. 하은이었습니다. 코트 위로 빗물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고 얼굴은 며칠째 잠을 못 잔 것처럼 창백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 도윤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하은 씨, 왜 여기까지? 하은이 도윤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양팔을 두 손으로 꽉 붙잡았어요. 도망치지 마.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붙잡은 손에는 놓지 않겠다는 힘이 가득했어요. 나 혼자 결정하지 마. 내 인생은 내가 정하는 거야. 도윤 씨가 대신 포기해주는 거 아니야.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은 씨, 나는 도윤 씨가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아버지, 딸, 재벌 상속녀, 그런 이름표 말고 그냥 나를 봐주는 사람이 도윤 씨밖에 없어.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하은은 닥지 않았습니다. 나 상속권 없어도 괜찮아. 집에서 쫓겨나도 괜찮아. 도윤 씨 옆이면 시장 골목에서 김치 팔아도 괜찮아. 진짜로. 도윤의 눈 안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하은의 마지막 말이 도윤의 방어벽을 무너뜨렸어요. 나한테 필요한 건 서한그룹이 아니라 한도윤이야.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시장 골목 한가운데에서 새벽빛이 내려앉는 그 시간에 도윤은 하은을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의 코트 사이로 새벽찬 공기가 파고들었지만 서로의 체온이 그 한기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은이 재벌 회장의 딸이라는 것, 회장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것, 자기 때문에 어머니 자판까지 위험해졌다는 것. 어머니는 도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데워 도윤 앞에 놓으셨습니다.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어머니는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도윤에게 건네셨어요. 그 아가씨가 내 앞에까지 찾아와서 도망치지 말라고 했다며? 네. 그러면 됐다. 어머니의 대답이 너무 짧아서 도윤이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어요. 엄마, 그 사람 됨됨이가 재산이야. 내 아버지가 항상 하던 말이지. 그 아가씨가 재벌집 딸이든 뭐든 비 맞으면서까지 내 아들한테 달려온 거면 그게 진심이야. 어머니가 도윤의 손을 잡으셨어요. 좌판이야 다른 데서 다시 펴면 되지. 20년 전에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 못할 게 뭐 있어. 어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혔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가거라. 그 아가씨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인사드리고 와. 숨지 말고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 도윤은 어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20해 동안 소금물에 절여진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힘이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머리를 한번 쓸어내렸어요. 김치찌개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이 두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를 준비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은 하은과 함께 선물을 고르러 백화점에 갔다가 늦은 시간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겨울비가 다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차가 없는 도윤은 버스를 타고 시장 쪽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하은을 먼저 택시에 태워보낸 뒤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시장 근처 골목을 걷고 있을 때 도윤의 시선이 멈췄어요. 빗길 위에 차 한 대가 비상등을 깜빡이며 멈춰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려 있었고 빗물이 차 안으로 들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돌리자 차에서 3미터쯤 떨어진 도로 가장자리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어요. 비에 젖은 도로 위에 한 남자가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뛰었습니다. 빗물을 튀기며 쓰러진 사람에게 달려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도윤이 남자의 어깨를 뒤집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정한 회장이었어요. 도윤을 거지라 불렀던, 수표를 던졌던, 딸 앞에서 영원히 사라지라 했던 바로 그 사람. 정환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빗물과 섞여 빨간 물줄기가 아스팔트 위를 타고 번졌습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사람은 도윤에게 거지라 했어요. 돈으로 사라지라 했어요. 어머니 좌판을 빼앗았어요. 도윤의 인생을 짓밟으려 했어요. 하지만 도윤의 몸은 머리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외투를 벗어 정환의 머리 밑에 받쳤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빗길에 교통사고요. 의식 없는 환자 1명, 이마에 출혈이 있습니다. 위치는? 전화를 끊고 도윤은 정환의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빗물이 도윤의 머리 위로 쏟아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눈 뜨세요. 구급차 오고 있어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정환이 미세하게 신음했어요. 의식이 돌아오는 것 같았지만 곧 다시 눈이 감겼습니다. 도윤은 정환의 손을 잡았어요. 며칠 전 그 골목에서 쓰러진 노인을 업고 뛰었던 것처럼 도윤의 손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빗속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느리게 지나갔어요. 뒷좌석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최승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승재는 도로 위에 쓰러진 정환과 그 옆에 무릎 꿇은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승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차는 멈추지 않고 지나갔어요. 도윤은 그 차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눈앞에 쓰러진 사람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도윤은 정환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빗물에 젖은 도윤의 손목에서 아버지의 시계가 빗물을 맞으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정환을 들것에 옮기는 순간 도윤의 손목에서 시계 가죽줄이 끊어졌어요. 18회 동안 한 번도 벗지 않았던 시계가 도윤의 손목에서 미끄러져 정환의 손 위에 떨어졌습니다. 들것이 구급차에 실렸고 도윤의 시계는 정환의 손에 쥐어진 채 함께 실려갔어요. 도윤은 구급차 뒤를 따라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빗속을 뛰면서 빈 왼쪽 손목을 자꾸만 만졌어요. 18회 동안 늘 그 자리에 있던 무게가 사라진 손목이 허전해서 마치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았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이었습니다. 정환은 의식을 되찾았어요. 이마의 상처는 꿰맸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은이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고 도윤은 복도 의자에 앉아 소식을 기다렸어요. 정환이 눈을 떴을 때 자기 오른손에 무언가 쥐어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죽줄이 달아 안감이 드러난 낡은 손목 시계. 이게 뭐지? 하은이 아버지의 손에 쥐어진 시계를 보고 숨을 삼켰어요. 아빠, 그거 도윤 씨 시계야. 돌아가신 도윤 씨 아버지 유품이야. 정환의 눈이 시계에 고정되었습니다. 금간 유리, 다른 가죽줄, 아직도 또각또각 돌아가는 초침. 정환이 시계를 뒤집었어요. 시계 뒷면에 새겨진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아,
사람이 재산이다. 정환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다. 그 6글자가 정환의 눈에 박혔어요. 한참을 그 글귀를 바라보던 정환의 눈가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계 주인이 나를 구한 그 사람이란 말이야?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도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주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가 남대문 시장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셨던 분이었다는 것. 돈은 없었지만 누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달려가시던 분이었다는 것. 11살에 아버지를 잃고 대학을 포기하고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 시장에서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아빠 도윤 씨가 며칠 전에 시장 골목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업고 병원에 뛰어간 적도 있어. 모르는 분이었는데 그날 번 품삯을 다 털어서 치료비까지 내고. 정환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 골목에서 쓰러진 노인이?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환의 기억 속에서 뭔가가 빠르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비서에게 보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야간에 흉통으로 쓰러지셨을 때 발견해서 병원까지 업고 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정환은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게 그 사람이 한도윤이었어? 하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도윤 씨한테 거지라고 하고 수표 던지고 좌판까지 빼앗았는데도 도윤 씨는 아빠가 쓰러져 있으니까 구한 거야. 2번이나. 모르는 어르신일 때도 아빠인 걸 알고 나서도. 정환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시계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다. 자기가 평생 돈으로 사람을 재단해왔다는 사실이 이 6글자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양복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최승재였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소식 듣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승재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지만 정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승재. 정환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내가 쓰러진 그 도로. 내 차 블랙박스 확인했어. 승재의 표정이 굳었어요. 블랙박스에 검은 승용차가 찍혔더군. 내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도 지나간 차. 그 차 번호가 자네 법인차 번호야.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승재의 얼굴에서 걱정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기사가 운전한 거라 그뿐이 아니야. 정환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한도윤 관련 허위글 유포, 남대문 시장 좌판 민원 조작, 전부 자네 소행이란 걸 알고 있어. 내가 쓰러져 있는 동안 이사회에서 의결권 확보 작업 진행한 것도. 승재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정환이 시계를 쥔 손을 들어 올렸어요. 자네는 내가 죽기를 기다렸고 이 사람은 내가 살기를 빌었어. 그 차이를 이제야 알겠구나. 승재가 뒤로 물러서며 입을 열었지만 정환의 눈빛 한 번에 입이 닫혔어요. 나가. 단 한마디. 수십 년간 재벌 회장으로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에는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승재가 사라진 뒤 정환은 시계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금간 유리 너머로 초침이 여전히 또각또각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환의 눈에서 생애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눈물이. 남대문 시장에서 리어카를 끄는 청년. 월급 140만 원. 대학 중퇴. 자기가 거지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자기 목숨을 2번 구했어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아버지도 같은 사람이었다는 걸 낡은 시계 하나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다. 평생 돈이 재산이라고 믿었던 68살 노인이 병원 침대 위에서 처음으로 그 믿음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봄이 왔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은 어느 아침이었어요. 시장 서쪽 골목, 어머니 한순덕의 좌판은 원래 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빨간 고무대야에 김치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고 그 옆에 된장찌개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좌판 철거 명령은 승재의 조작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원상 복구된 거였습니다. 최승재는 횡령과 문서 위조,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어요. 정환이 직접 수사를 의뢰한 거였습니다. 그동안 승재가 정환의 신뢰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이사회를 조작해 온 내역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오늘 서정한 회장이 남대문 시장에 왔습니다. 양복 대신 편한 점퍼를 입고 운전기사 없이 혼자 걸어서 시장 골목을 걷는 정환의 모습은 어딘가 낯설었어요. 40층짜리 빌딩 꼭대기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던 사람이 좁은 골목 사이를 지나며 좌판 위 김치와 젓갈을 내려다보고 있으니까요. 정환이 순덕의 좌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는 고무대야 앞에 쪼그리고 앉아 김치를 담고 계셨어요. 정환이 서 있는 걸 올려다보시더니 안경 너머로 잠깐 얼굴을 살피셨습니다. 어머님, 정환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닦으시며 정환을 올려다보셨어요. 소금물에 절여진 거친 손과 고춧가루가 묻은 앞치마. 그리고 그 뒤에 선 사람은 대한민국 5대 재벌 그룹의 회장. 두 사람이 마주 서자 시장 골목에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정환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깊이, 아주 깊이 68살 재벌 회장이 남대문 시장 김치 좌판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꺾었어요. 죄송합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키워내신 것도 대단하신데 제가 그 아드님한테 못할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정환을 바라보셨어요. 허리를 숙인 채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뒷모습에서 어머니는 무언가를 읽으신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지막했어요. 김치찌개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서서 이야기할 것까진 없잖아요. 정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원망이 아니라 따뜻함이 서려 있었어요. 정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좌판 옆 낮은 플라스틱 의자를 하나 더 꺼내 놓으셨어요. 된장찌개 냄비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도윤과 하은이 나란히 시장 골목을 걸어왔어요. 하은의 손이 도윤의 팔에 걸려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에 봄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좌판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동시에 걸음을 멈췄어요. 아버지 서정환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어머니 한순덕이 건네는 김치찌개 한 그릇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환의 손에 들린 건 빨간 플라스틱 숟가락이었어요. 서한그룹 회장실의 은수저가 아니라 시장 좌판의 빨간 숟가락. 아빠, 하은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다가갔어요. 정환이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회장실에서 딸을 노려보던 그 차가운 눈이 아니었어요. 정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윤 앞으로 걸어갔어요. 정환의 오른손이 내밀어졌습니다. 그 손에 올려져 있는 건 도윤의 아버지 시계였어요. 가죽줄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금간 유리와 다른 뒷면은 그대로였습니다. 이거 돌려줘야지. 도윤이 시계를 받아들었어요. 18회 동안 곁에 있던 무게가 다시 손에 닿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유리는 갈까 했는데 그냥 뒀어. 금간자리도 이 시계 역사니까. 정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내 아버지한테 배웠다. 사람이 재산이라는 말. 나는 68회 살면서
그 쉬운 걸 몰랐어. 정환이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고맙다, 도윤아. 내 딸을 부탁한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은이 아버지의 팔을 잡고 울었고 어머니는 앞치마로 눈물을 닦으시며 된장찌개에 불을 줄이셨어요. 정환이 다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어머니 옆에, 하은은 아버지 옆에, 네 사람이 좁은 좌판 앞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빨간 숟가락으로 된장찌개를 떠먹었어요. 시장 골목 사이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좌판이 김치에서 새콤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졌고 된장찌개, 김이 네 사람의 얼굴을 감싸 안았어요. 정환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거 꽤 맛있네.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더 드릴까요? 정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재벌 회장의 얼굴이 아니라 그냥 한 아버지의 얼굴로 웃었어요. 도윤은 왼쪽 손목에 다시 감긴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초침이 또각또각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보이시죠? 여기 지금 좋은 사람들이 모여 밥 먹고 있어요. 봄 햇살이 남대문 시장 지붕 사이로 내려앉고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김치 냄새와 함께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대문 시장 배달부 한 청년이 골목에서 쓰러진 노인을 외면하지 않았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었어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버지가 남겨준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한 문장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재벌 회장이 결국 무릎을 꿇게 된 건 돈 앞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골목 플라스틱 의자 위에서 먹은 된장찌개 한 그릇, 그리고 낡은 시계 뒷면에 새겨진 6글자 앞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인공들을 위한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